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트위터의 CEO 잭 도르시가 초인플레이션을 예측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은 월 평균 50%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1년 이상 지속하는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창궐했던 1970년대 연준 의장 폴 보커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20%로 인상했습니다. 지금 수십 년간 쌓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폭등과 주식시장 붕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것이 자신의 삶과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자국의 재정정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며 정부는 이러한 관심 부족을 이용해서 엄청난 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정부 지출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방식을 입증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 지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납세자가 낸 세금으로 재정이 조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커질 때마다 주정부는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돈을 점점 더 많이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관료들이 우리의 돈을 훔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부채는 미래 세금입니다.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입니다. 정부가 지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선택하면 그것이 전체 경제에 어떻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생산성 향상에 투자할 돈을 빼앗아서 결국 저축, 투자, 성장을 감소시킵니다. 낮은 경제 성장의 결과로 우리는 더 가난한 사회와 더 적은 복지를 갖게 됩니다. 정부가 자주 사용하고 과세보다 훨씬 더 인기 있는 또 다른 옵션은 부채입니다. 국가는 재정 적자를 갚기 위해서 다른 나라나 민간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부채는 마술처럼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적자와 부채의 유일한 차이점은 부채는 미래에 지불될 것이며 이자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채는 미래의 행정부와 미래에 태어날 사람에게 현재의 음란한 지출을 지불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가 과거 재정 적자를 갚기 위해서 미래 행정부에 의해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고 납세자의 저축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 방법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세 가지 옵션 중 가장 비밀스럽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돈을 발행하기로 결정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알려진 현상이 발생하며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더 높은 가격, 구매력 상실, 저축가치 하락 등입니다. 국가는 막대한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 통화를 파괴하고 그것을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시민들에게 평가절하된 동일한 돈을 계속 사용하도록 명령합니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꾸는 이 세 가지 방법은 각각 개별적으로 좋지 않지만 불행하게도 세계의 거의 모든 정부들은 이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재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적 재정 정책이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수준에서 이를 실행하는 국가는 국내 총생산의 8.8%의 적자를 낸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국가는 2020년 부채가 GDP의 102%였고 그 결과 물가상승률 36.10%, 빈곤율 42%, 극빈율 10.5%, 실업률 11.67%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던진 교훈은 실로 거대합니다. 정부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재앙적인 정책에 슬프고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겪게 된다는 것을 아르헨티나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거의 한 세기 동안 높은 지출과 막대한 부채를 일으켰습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대통령은 사임했고 과도 정부가 2003년 선거까지 집권했습니다. 선거가 있었던 2003년 경제가 위기에서 자연스럽게 회복되었고 GDP는 10.9% 감소한 후 8.8% 성장했고 0.5% 흑자에 이르렀고 인플레이션은 3.7% 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연회복, 성장, 재정 흑자, 즉 한 자릿수 인플레이션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07년 좌파 대통령 네스터 커시너가 물러나고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 커시너가 남편의 정책을 뒤따랐고
더 나아가서 여러 회사를 국유화하고 사회주의 프로그램을 확장했습니다. 공공지출이 2007년 28.7%에서 2015년 42.2%로 증가했습니다. 부채는 절대가치 기준으로 1,650달러에서 2,400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인플레이션은 2007년 8.83%에서 2015년 10.62%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 당선된 대통령 모리시오 마르키는 커시너의 좌파 경제 정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마르키의 마지막 해에는 인플레이션이 무려 53.55%, 적자가 36.1%, 부채가 3,230억 달러, GDP의 88.8%가 넘어버렸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부채, 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더 큰 적자의 길을 계속간다면 그 결과는 더 많은 빈곤, 더 많은 실업, 더 적은 웰빙이 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막대한 정부 적자가 야기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이며 정부가 책임을 지고 공공지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결국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세금, 빈곤으로 정부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아르헨티나처럼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스퀘어 CEO 억만장자 잭 도르시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완전히 무너졌다. 초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초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월 평균 50%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1년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잭 도르시의 트위터입니다. Hyperinflation is going to change everything. It's happening. 초인플레이션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그것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잭은 초인플레이션이 곧 미국에서 일어날 것이고 전 세계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트윗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9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5.4%였습니다.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이 5%를 넘었습니다. 2021년 첫 9개월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전체 영년으로 예상하면 이 비율은 6.5%로 상승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도출하는 방법은 생활비의 진정한 증가를 과소평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이미 두 자릿수일 것입니다. 도르시가 초인플레이션에 대해 경고한 같은 날 연준 의장 제롬 파웰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전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시작한 것과 동일한 특별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제로에 고정되어 있으며 연준이 곧 인상할 것이라는 암시는 없습니다. 통화 공급 증가율은 둔화되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총 통화 M2는 지난달 2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창궐하는데 이렇게 느슨한 통화 정책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초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없다고 보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2022년 말까지는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저명 팟캐스트 진행자 피터 시프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지난 18개월뿐만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조 달러를 인수했습니다. 이미 경제에 상당히 억눌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연준 의장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20%까지 올렸다면서 시프는 지금 더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이번에는 금리를 더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사상 누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율구독료와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